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란이 지난 밤과 오늘 새벽 이스라엘에 두 차례 대대적인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미국과의 핵 협상이 부진하자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데 대한 보복입니다. 전면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히려 협상에 유리하다며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굉음을 내며 날아가는 이란의 미사일. 이내 방공 시스템에 격추됩니다. 밤새 예루살렘 상공은 폭발로 번쩍였고 거리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새벽 이란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한 두 번째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미군의 방공 시스템이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했지만 몇 대는 건물로 떨어지면서 텔아비브에서만 35명이 다치고 이 중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So we are in the heart of a civilian area, and rockets fell here and made a massive destruction. We can see here buildings that were actually attacked and destroyed. And there are people trapped here, and we try to rescue them.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3일 새벽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며 전투기 200여 대를 동원해 핵시설을 공격한 데 따른 겁니다. We waited for diplomacy to work. We gav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ime. We watched negotiations stretched on as Iran made forced concessions or refused the most fundamental conditions. Last night, the wait ended. 이란은 대대적인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کار رو اونها شروع کردند و جنگ به راه انداختند. ما به اونها اجازه نخواهیم داد که از این جنایت بزرگی که انجام دادند خودشون رو سالم خلاص کنند. 이란과 핵 협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공격한 이스라엘에 훌륭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란을 향해선 더 늦기 전에 미국과 핵 합의에 나서라고 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공습이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두 달 만에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이란으로부터 석유 수급이 불안정해질 거란 전망에 국제 유가는 70달러 선으로 급등했습니다. 7% 상승했는데 2022년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국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130달러를 넘을 거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he fighting could last for like 2 weeks. So for investors, it will be this phase of 2 weeks of heightened volatility, of heightened like losses in shares, in anything that has to do with risk. 우리나라 경제는 예기치 못한 외부 돌출 변수를 만났다는 평가입니다. 일단 새 정부 출범 후 우리 증시를 대거 사들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면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한 기관이 최근에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봐야 될 텐데 그럼 외국인들이 조금 자금을 빼낼 수도 있거든요. 조금 이제 안전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도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상승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장 5주째 하락세였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 2주의 시차를 두고 반영될 전망입니다. 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유를 많이 중동 쪽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물가도 그렇고 기업들도 비용이 많이 상승할 것이고요. 전기료도 오르고. 물가 상승폭이 커질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과도한 시장 변동성이 나타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을 이끌 3대 특별검사들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00명에서 200명이 넘는 수사팀이 동시에 꾸려지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특검이 출범하는 만큼 당장 이 인력들이 들어갈 사무실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JTBC 취재 결과 조은석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도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만 60명으로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하면 최대 267명으로 구성됩니다.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도 수사 인력이 100명이 넘습니다. 보통 특검 사무실은 영장 접수 장소인 서울중앙지법 근처 서초구나 강남구 일대에 차려지는데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만한 사무실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는 3대 특검 운영 예산으로 약 41억 6천만 원을 책정했는데 사무실 비용이 높을수록 운영비는 더 빠듯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조은석 내란 특검은 어제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나 서울고검에 특검 사무실을 차릴 수 있는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고검장 출신인 조 특검이 내란 수사와 재판을 지휘하고 있는 박 고검장에게 같은 공간을 쓰게 해달라는 전례 없는 요청을 한 겁니다. 검찰은 특검의 요청이니 일단 검토는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대 특검은 특검부 인선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어제 사무실에서 특검부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엔 문홍주 전 부장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상병 특검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김정민 변호사에게 특검보 제안을 했지만 김 변호사는 고사했습니다. 현재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등 공정성 시비를 고려한 겁니다. 특검보는 특검과 손발을 맞춰 수십 명의 파견검사 등을 지휘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 최상병 특검은 각각 4명까지 특공보를 둘 수 있습니다. 20일간의 준비 기간 동안 100명이 넘는 수사팀을 꾸려야 하는 만큼 특검보 인선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검은 임명 이틀 만에 특검보 후보 명단을 확정했고 나흘 뒤 청와대가 4명의 특검보를 임명했습니다. 특검보 후보자 명단이 올라오면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김건희 특검보는 닷새, 최상병 특검보는 사흘 안에 임명해야 합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지난 3월과 지난달 동서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 6명이 구조가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들의 송환 방법을 관련 부처에 물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의 송환을 위해서는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다시 복구돼야 하는데 사실상 남북 관계 해법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를 받던 이재명 대통령은 동해와 서해로 내려온 북한 주민 6명에 대해 물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과거엔 어떻게 했느냐 등 송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처에선 북한이 유엔사 연락 채널에도 응답하지 않아 송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관계를 되살리기 위해선 2년 넘게 끊어진 연락 채널 복원이 우선 과제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대화 채널 복구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까지 가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은 물론 취임식 때도 남북 관계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고 어제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엄벌 방침도 밝혔습니다. 지금 통일부가 어쨌든 자제 요청을 했고 근데 어겨서 계속하면 그럼 이제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정부 단위에서는 앞으로 걸리면 아주 엄벌할 테니까요. 변수는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남북 대화는 물론 미국과의 대화에도 소극적인 북한이 언제쯤 태도를 바꿀지 여부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대남 방송을 멈춘 걸 일단 남북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지난밤 남부지방과 제주에 폭우가 쏟아지며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낮부턴 비가 그치면서 무더운 날씨가 됐는데요. 내일도 비가 왔다가 해가 뜨는 날씨가 반복될 거란 예보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물이 불어난 하천에서 떠내려가다 걸린 차량 위에 30대 여성과 9살 딸이 대피해 있습니다. 구조대가 줄을 타고 들어가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사고가 난 경북 청송에는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약 13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150mm가 넘는 비에 전북 고창군에서는 도로가 무너져 내렸고 완주군에서는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부산에는 오늘 자정 무렵 시간당 61.2mm의 폭우가 쏟아져 기상 측정 이래 부산에서 6월에 가장 강하게 내린 비로 기록됐습니다. 제주에도 많은 비가 내려 오늘 오전까지 한라산 탐방로가 통제됐습니다. 간밤 전국에 내린 비는 오늘 낮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그쳤습니다. 오후엔 서울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햇빛 아래 있으면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진짜 삐질삐질 나는데 그래도 바람이 좀 불고 그늘에 있으면은 시원한 기운이 느껴져서 내일은 오전에 제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다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적게는 5mm에서 최대 80mm까지 내리는데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할 예정이라 외출할 때 우산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전날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라 약한 비에도 하천이 넘칠 수 있어 주변 통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